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밤사이 서울 등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돼 출근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출근길 서울에 눈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쌓였습니까? 네, 밤사이 서울에는 한방눈이 쏟아지면서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습니다. 지금도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cm 안팎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출근길 빙판길 사고가 우려돼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 최고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습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까지 최고 5에서 7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체감온도를 낮추겠습니다. 현재 영하 0.8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 4도에 머물겠고요. 오늘 낮 기온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7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눈비는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의 눈은 내일까지, 일부 남부와 제주도는 휴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서울시는 폭설에 대비해 제설 대책 단계를 2단계로 올리고 오늘 출근 시간대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과 신림선, 시내버스 전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지하철 9호선과 우이 신설선은 비상 대기 열차를 운영해 비상시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인력 8천여 명과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강설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며 출근길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전국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출근길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도로공사 연결해 현재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양정원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출근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쌓였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50cm 이상의 눈폭탄이 쏟아졌고요. 수도권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눈발이 거세게 날리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눈이 많이 쌓인 지역들에서는 차라리 주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동하신다면 감속운전 필수로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전자지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눈에 봐도 노란색 서행 구간들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속도가 곳곳으로 떨어지고 있다 보니 이 가운데 사고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터널 부근입니다. 지금 전차로에서 영향 주고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 이렇게나 제설 작업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고 나지 않도록 감속 운전해 주셔야겠고요. 수도권 위로도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북수원 부근이고요. 신갈 부근이고요. 3차로와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합니다. 40번 평택제천선 평택 방향으로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다 더 안전거리 넓게 유지해 주셔야겠고요. 이렇게 대교 위 같은 경우는 도로 위로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기온이 낮은 탓에 도로 살얼음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언제나 감속운전 필수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지난밤 차량 10여 대가 파인 도로를 달리다가 타이어가 잇따라 터지고 대형 화물차가 추돌하는 등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던 수도권에선 화재와 대규모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 화물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졌고 도로엔 쏟아진 물건과 잔해가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천안 논산고속도로 선온산 나들목 근처에서 트레일러 등 대형 화물차 석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1차 사고로 멈춰 서 있던 화물차들을 뒤따르던 트레일러가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앞선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렸던 화물차 운전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분기점 근처에서 현장을 지나던 차량 18대의 타이어가 잇따라 터졌습니다. 도로 일부가 움푹 패여 있었지만 날이 어두워 미처 피하지 못한 겁니다. 파인 지점을 긴급 보수한 한국도로공사는 피해 차주에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부천 심곡동에서는 음식점에 불이 났습니다. 영업시간이 끝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2층 음식점 내부가 모두 탔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린 서울 서대문구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이 끊겨 3천여 가구가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국전력은 3분 만에 전력 공급을 재개했다고 설명했지만 아파트 환경에 따라 실제 전력 사용까지는 시간이 더 걸린 곳도 있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계속되면서 주요 대형 병원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 가운데 세브란스 병원은 수술과 진료를 절반 가까이 줄였습니다. 서울 성모병원과 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도 예정된 수술 가운데 30% 정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대신 교수와 전문의들이 이번 환자 진료와 당직 근무에 투입되고 있지만 현장 피로도가 쌓이면서 다음 달까지 수술과 진료 지연이 심화할 전망입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과 관련해 정부가 주동자와 배후 세력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개별 전공의도 복귀를 거부할 경우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어제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도 원칙적으로는 정식 재판에 기소하기로 했는데 다만 조기에 돌아올 경우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기소 유예 처분 등을 내릴 방침입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는 건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무리한 법 적용 남용이 가능한 독재 국가인 줄 몰랐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는 기본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처럼 전공의 이탈 등 의사 집단 행동이 본격화한 이후 환자들의 피해 신고가 이틀 만에 100건 가까이 접수됐습니다. 정부가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실제로 손해배상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한 뒤 대형 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진료나 수술을 제때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굉장한 불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담당 선생님께서 안 계실까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는 이틀 동안 100건 가까운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접수된 내용을 보면 수술 취소와 진료 예약 취소 사례가 많았습니다. 정부는 피해를 본 환자들이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술 취소 등에 따라 발생한 손해보상을 위해 법률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여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의사 집단행동으로 피해본 환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의약분업으로 의사 집단행동이 일어났던 지난 2000년, 당시 2살 어린이가 심한 구토 증세로 병원을 찾았지만 수술을 거부당했고 6시간가량 병원을 찾아 헤맨 끝에 뇌 손상까지 생겨 정신지체 장애를 얻게 됐습니다. 이후 부모가 수술을 거부했던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병원이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에도 전공의 사직으로 예정된 수술이나 진료에 차질이 생겨 환자 피해로 이어지면 병원이나 전공의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환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의료 소비자들이 민사 책임을 묻는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의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를 수용한 4선 중진 박진 의원을 서울 서대문 의뢰 전략 공천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연아 전 의원과 스타 강사 출신 영입인재 김효은 씨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지난주 면접을 마무리하고 공천심사 반환점을 돈 국민의힘이 남은 지역구 89곳 가운데 20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 선거구에 단수 추천 후보를 선정했습니다.
13개 선거구는 경선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4개 선거구는 우선 추천 지역으로 선정하여 후보를 의결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서울 서대문 을에는 윤석열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을 지낸 사선 중진 박진 의원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험지 출마를 받아들인 PK 지역 낙동강 벨트 중진 3명이 지역구 재배치 이후 공식 후보로 확정된 것과 같은 절차를 밟은 겁니다. 스타 강사 레이나로 알려진 김효은 씨와 박진웅 전 대통령실 행정관, 박용호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등 3명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1기 신도시 이슈가 있는 경기 고양정엔 당내 부동산 전문가로 꼽히는 김연아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수 후보로 정해졌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지만 문제될 게 없었다는 게 공관위의 판단입니다. 1년 반 전부터 당내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문제될 만한 특별한 사안이 발견되지 않았기에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선 현역 의원이 대거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대구 동구을에선 이례적으로 강대식 의원과 조명희 의원 등 현역 2명이 포함된 5인 경선 대진표가 짜였습니다. 수성을에선 이인선 의원이 김대식 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과 맞대결을 펼쳐야 합니다. 인천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경남 지역 11곳 역시 본선에 앞서 내부 경쟁을 거치게 됐습니다. 70% 이상 마무리된 국민의힘 공천 작업은 그동안 큰 파열음이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하지만 공천이 곧 당선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큰 서울 강남권과 TK 지역 등의 빈 곳은 물론 현역 컷오프 변수가 여전해 남은 심사 결과에 당 안팎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6일부터 이틀 동안 강세 지역인 영남권 포함 25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2차 경선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경선 지역은 김기현 전 대표와 박맹호 전 울산시장이 맞붙는 울산 남구를 비롯해 부산과 대구, 경북, 경남 등 영남 19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민수 대변인이 겨루는 경기 성남 분당을과 서울 송파병, 대전 세종 강원 등 6곳이 대상입니다. 2차 경선 결과는 오는 28일에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친문 핵심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현역 평가 하위 20%에 대한 비주류의 불만과 맞물려 당 내홍이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이 도전장을 낸 서울 중성동갑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전략 선거구입니다. 하지만 두 차례 이뤄진 전략공천 발표에서도 임 전 실장의 지역구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천장을 줄지 아니면 컷오프할지 결정 자체를 미루고 있는 겁니다. 영입 민재를 중심으로 4개 선거구에 대한 전략공천을 의결하였습니다. 3건의 후보 추천 그리고 이 한 건의 전략 경선을 의결해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의식한 조치로 보이는데 물밑에선 조율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야당의 험지로 꼽히는 서울 송파갑 등에 출마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의 전략 자산에 아주 유능한 분들은 각 축선별로 저희들이 그 지역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임 전 실장은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비슷한 요청은 다른 인사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6 운동권 핵심 주자인 이인영 의원에게 기존의 서울 구로갑 대신 여당 현역 의원이 버티는 충북 충주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 역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직접 불출마를 종용받았다며 반발한 문학진 전 의원은 아예 경선 대상에서 배제된 상황.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는 지도부를 향한 성토회장으로 변했습니다. 현역 하위 20% 평가와 친명 중심 여론조사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하며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규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친문계 중진 의원들은 거취를 따로 할 수 있다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지도부의 이선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원내대표님께서는 지도부로서의 좀 책임을 느낀다. 재심 신청을 할 경우 공간 위원장님께서 직접
어떻게 평가를 진행됐는지를 이제 설명하도록. 이딴 공천 논란에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도 공동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황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총선 승리에 이바지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인적 쇄신을 거듭 강조한 이 대표가 임계점을 향해 가는 내분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추가 단수공천 후보자와 경선 지역을 포함한 5차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번 명단에는 현역 의원과 원외 인사 단수공천이 각각 5곳 안팎, 경선 지역이 10곳 정도였던 어제와 비슷한 규모의 지역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현역 하위 20% 의원들의 이의 신청 기간이 지나 공천 발표가 가능해진 만큼 대상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공개한 의원들의 지역구도 여기에 담길지 주목됩니다. (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먼저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수술이 언제 잡힐지 몰라서 집을 못 간다. 병원 옆에 환자방 동났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그 아래 사진이 하나 보이는데요. 환자방이라고 쓰인 간판이 보이시죠? 이 환자방은 서울 대형병원에서 통원 치료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나 보호자가 임시로 지내는 곳을 말합니다. 최근 파업 여파로 수술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환자방 품귀 대란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요 병원 인근 환자방은 이미 3월까지도 예약이 꽉 찬 상태라고 하는데요. 새로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머물 곳을 구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한편 전공의가 없어서 가용 능력이 떨어진 응급실은 축소 운영되면서 한산한 모습을 보입니다. 겉보기에는 한산하지만 환자들 마음은 다급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진료를 볼 수 있는 응급실을 찾아서 다른 병원을 돌아다니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직은 협상 가능성이 좀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의료계 안팎에서는 진료 공백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학령 인구가 줄면서 전국의 폐교가 매년 수십 곳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기준으로 총 3,900여 곳에 달했는데 이 중에서 미활용 폐교, 즉 여전히 활용법을 찾지 못하고 방치된 곳이 350여 곳에 달합니다. 그대로 미활용 폐교로 남는다면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고 또 연간 수백만 원씩 관리 비용도 들어간다는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전국시도교육청은 폐교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마땅한 방안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단 교육용으로 자체 활용하거나 지자체에 매각 또는 임대해서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폐교가 매년 20, 30곳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이처럼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육청은 사실상 금지해왔던 민간 매각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폐교는 아무래도 인구가 적거나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 현재는 매각할 때 활용 용도를 교육이나 문화, 또 공공체육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늘고 있는 폐교를 적절히 활용할 방안이 나올지 앞으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기사입니다. 왼쪽에 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전국 무연고 사망자 장래 현황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해마다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합산 2021년에는 3,600여 건에서 2023년 5,400여 건까지 증가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늘어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래를 위해서 정부는 2021년 공영 장례제를 도입을 했고요.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화장이나 봉안, 또 빈소 운영 등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연고 사망자 증가세가 가팔라지면서 지자체의 부담도 덩달아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올해 1월 기준 약 50여 곳입니다. 또 관리 부분도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연고 사망자는 일반인 장례에 밀리면서 일정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에 1인 가구까지 함께 늘고 있기 때문에 무연고 사망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따라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적절히 관리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크게 나와 있는데요. 전동 휠체어를 탄 관람객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이동 중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경사로가 없는 계단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영화관에는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한 점들이 많아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데 난관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장애인석이 주로 일반관에만 마련돼 있다는 점인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각 영화관들은 수익성 회복을 위해서 특별관을 늘렸습니다. 큰 화면을 설치하거나 보다 편안한 좌석들을 구비해 둔 건데 이러한 특별 상영관들은 장애인석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들의 문화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입니다. 관련법을 보면 각 영화관은 관람석의 1% 이상을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와 위치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기준이 개별 상영관이 아닌 전체 상영관으로 설정이 돼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상영관에만 장애인석을 만들어서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좌석당 단가가 높은 특별 상영관에는 장애인석을 따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개별 상영관별로 장애인석을 1% 이상 설치하라고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이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현재 국회에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다양하게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2월 22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을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권도영이 금융 관련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건 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권도영 대표의 측근 한창준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은 어제 한 씨를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 씨는 블록체인 지급 결제 서비스가 애초에 실현 불가능했음을 알고도 테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속여 루나 코인을 팔고 536억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습니다. 최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러시아산 승용차를 선물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가 쏜 북한산 미사일에 미국 부품이 대거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푸틴이 김정은에게 고급 승용차를 선물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From Russia with Love, 러시아에서 사랑을 싣고라는 007 영화 제목을 붙였습니다. 푸틴이 김정은에게 가능한 최고의 선물을 안겼다며 모스크바와 평양의 돈독해진 관계를 증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언론들은 러시아산 리무진의 제조사가 어딘지는 불분명하지만 푸틴 개인 소장용 가운데 하나를 내줬을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o require all UN member states to prohibit both the supply of transportation vehicles and the supply of luxury automobiles to the DPRK. 국무부 대변인은 또 러시아에 고급차가 있는지 몰랐다는 농담을 덧붙였습니다. 자신이라면 고급차를 러시아에서 사진 않을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Frankly, didn't know there was such a thing as a Russian luxury car. I hope Kim got the extended warranty. I'm not sure if I were buying a luxury car, Russia would be the place I would look, even if it wasn't with respect to sanctions.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쏜 북한산 미사일에 미국과 유럽산 부품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수출 통제와 제재 등의 조치를 계속 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김 의원 등 미국 공화당 의원 4명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에 대한 미국의 대응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러 간 무기 거래에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와 러시아의 첨단 무기 기술이 북한에 이전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국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입니다. 한국과 일본 외교장관은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며 도발 행동을 지속하는 북한 문제에 대응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브라질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습니다. 양국은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이면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도 의사소통을 긴밀히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제정과 관련해 통일부가 오는 7월 14일을 북한 이탈 주민의 날로 제정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어제 북배경 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북한 이탈 주민의 법적 지위와 정착 지원 정책의 근간이 되는 북한 이탈 주민법이 시행된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오늘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제 기준금리는 9연속 동결이 좀 유력한 거죠, 교수님? 예,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이제 보통 서베이를 하죠. 서베이를 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다 결국은 금리 동결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올릴 수 없는 이유는 크게 이제 내수 부진하고 그다음 부동산 PF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올릴 수 없는 이유는 가계부채.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된다. 이런 두 가지 요인들이 이 경쟁, 흔히 말해서 밸런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기준금리 동향인데 미국 역시 기준금리를 섣불리 내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확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내수가 안 좋아지긴 하지만 기준금리 쉽게 내릴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초이스가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은 낮출 수도 없고 높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관망을 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그 통화 정책을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다. 물론 이제 부동산 PF 문제 같은 것들이 갑자기 불거지기 시작한다라 그러면 이제 금리를 빨리 낼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 아니고 금융 당국에서 충분히 이제 컨트롤하고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아마 지속 금리가 아마 이 상태로 유지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 인상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일단 미국의 상황을 좀 보면 오늘 1월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다수 참가자가 이제 너무 빠른 금리 인하는 좀 위험하다 이런 의견을 보였는데 그렇다면 좀 하반기나 되어야 금리 인하 이제 가능성이 좀 무게가 쏠린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1월에 FOMC 그 결정이 나오면서 3월에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안 좋았죠. 안 좋다라는 게 이제 금리 인하에 안 좋은 시그널로 나오면서 예를 들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한 3.1% 나오면서 기대 2.9%보다 더 높게 나왔고요. 최근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시장의 전망치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서 물가가 빠르게 안정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견해에 따라서 5월 달도 FOMC가 3월에 넘어가면 5월 달에 있는데 5월 달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월 아니면 6월을 많이 점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물가 지수가 안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6월을 넘어가서 그런 일들이 좀 하반기에 가야 이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증거로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연준은 이제 보수적으로 지금 물가를 관리해야 될 상황이고요. 특히나 물가 지수란 것은 임금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물가가 오르면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임금이 오르면 또 물가가 올라가는 이런 흔히 말하는 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다.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연준은 데이터를 보고 이제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도 혹시 가능한 게 아니냐. 하반기 올해 12월쯤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점치는 어떤 뭐 예상치도 나오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가 지표 같은 것들이 기대보다 높게 나오면서 고물가 기조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보다 오래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연준의 의사록 자체는 어느 정도 뭐 우리가 예측한 대로 가고 있다. 뭐 기조 자체는 그런 논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재무부 장관이라든지 전반적인 이제 전문가들의 견해는 기조대로는 가고 있으나 예측보다 조금 빨리 떨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인 입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결국은 물가 관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순환의 가능성, 그러니까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고 뭐 주거비도 또 오르고 또 임금이 또 오르는 이런 악순환을 막아야 된다라는 게 연준의 기본 생각이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만큼 빨리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크게 연준의 어떤 뭐 스탠스의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올해 뭐 3번 인하를 안 할 것이다. 뭐 3번 인하 정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기대감에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좀 인하가 되어야 한은도 움직이게 될 것 같은데 보통은 통상적으로 이제 미국이 먼저 인하를 하고 우리가 또 따라가고 이런 구조인데 우리가 먼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교수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크게는 외환 시장이 가장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2%포인트 격차가 나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고 한국의 3.5%면 한 2% 격차가 나는데 그만큼 달러 자산의 수익률, 달러 채권의 수익률이 2%포인트 이상 높다는 이야기고 그 말은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원에 비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 결국 환율이 높은 수준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만약 이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다고 하면은 흔히 말하는 달러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환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외환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어가지고 좀 흔히 말해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우리나라 물건을 살 때 보통 다 달러로 사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로 사게 되면은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또 우리나라 물가지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서 결국은 어떻게 금리를 인하하기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외환 시장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미국이 인하를 하고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한국이 인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된 게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뉴욕 증시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자 일단 증시 얘기하기 앞서서 이제 이 소식에 좀 밤잠 못 주무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AI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그 흔히 말해서 시장에서 뭐 작년에 동분기 대 2배 정도로 예상했는데 영업이익이 그거보다 조금 더 나왔거든요. 10% 이상 더 나오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분기 순이익이라든지 매출 모두 이제 기대 이상으로 굉장히 늘어나면서 이게 사실은 엔비디아라는 주식이 AI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반도체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도체 주문량이 굉장히 많다.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시간에서 사실 6% 이상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사실은 시장의 컨센서스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장에서 뭐 작년에 비해서 영업이익이 2배 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정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좀 높은 기대를 가진 게 아니냐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어떤 수익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의 주식에 대한 뭐 전망을 어떻게 보면은 밝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작년 2분기 실적이나 3분기 실적이 그때도 완전 서프라이즈였거든요. 그러면서 주가를 부양했는데 3번 연속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AI 시장에 어떤 모멘텀들이 형성된 것이 아니냐. 그 AI 시장을 대표하는 주식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반도체 만드는 것들 그리고 반도체 생산 전반 자체가 호재로 작용할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 주식의 흐름도 흐름이지만 일단 엔비디아라는 기업 자체 이제 향후 성장성의 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AI 개발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좀 실적 호조가 이어질지 아니면 또 좀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엔비디아가 지금 AI 대장주로 흔히 말하는 대표주로 자리 잡은 것은 칩 설계에 있습니다. 칩 설계하고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머신러닝, 딥러닝, 빅데이터 분석에 최적화된 칩을 만들었거든요. 그 반도체 칩을 만들었고 그것을 공급함으로써 결국은 AI 발전을 돕고 AI 발전이 되면 또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느는 이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이 소프트웨어까지 만들면서 이런 선순환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다는 게 아마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데서 엔비디아에 대한 칩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이것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인텔에서 그 엔비디아 칩과 비견되는 어떤 그 AI 칩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뭐 시제품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만큼 이제 이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다 구축하게 되면은 다른 어떤 플랫폼 대기업들, 다른 AI 기업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독점적인 것을 막겠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은 생태계를 구축해서 뭐 빨리 성장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인텔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자기네들이 AI 칩을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AI 칩을 설계하고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상황을 두고 봐야 된다. 그럼 뭐 현재까지는 그 생태계를 구축한 뭐 엔비디아가 앞서고 있지만 다른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그리고 다른 대기업들의 규모가 훨씬 크죠. 아마존이라든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규모가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과의 경쟁이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이제 자체 AI 칩 제조에 좀 뛰어들고 있는 형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엔비디아가 당분간은 좀 독점 구조를 유지할 거라고 보시나요, 교수님? 당분간은 이렇게 최적화된 시스템을 만든 게 그런 만한 기업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최적화된 시스템이란 게 어떤 거라면 결국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되면서 같이 이게 개발도 하면서 칩도 최적화되고 이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칩을 사는 것보다 엔비디아 칩을 사는 게 성능이 좋고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이게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 애플이 생태계를 구축하듯이 엔비디아가 이제 이 흔히 말하는 AI, 빅데이터 부분에 반도체 시스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생태계를 유지할 것 같다. 그렇지만 최근에 뭐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구글보다 더 앞서 나간다, AI 분야에 앞서 나간다로 이야기하듯이 투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기업들은 R&D를 하나에 뭐 30조 이상씩 하고 특히나 M&A도 뭐 90조, 100조가량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있다. 그리고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같은 경우는 자체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칩 수요도 많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R&D를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두고 봐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를 구축한 엔비디아가 지금은 앞서는 게 사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런 점이 좀 향후 주가에는 좀 어떻게 반영될 거로 보십니까? 주가는 이제 지금 뭐 고점 논란이 있는데 지난 실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고점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고점 논란이 있으면서 어제하고 그저께, 그러니까 특히나 그러니까 어제하고 이틀 사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이제 시간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이미 주가에 다 반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엔비디아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실적이 더 좋게 나왔고 앞으로도 이제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주가 자체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되었다. 그러니까 실적상 기반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제 격화되는 경쟁 그리고 얼마나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가 꽤 많이 올랐고 이 실적이 좋을 거라는 것이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뉴욕 증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3대 지수를 봤을 때 뭐 계속 혼조세로 마감을 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3일 연속 하락 중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뭐 특히나 이제 미국의 연준의 의사록 여파하고 엔비디아 효과라고 보통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연준 의사록이 이제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연준 의사록은 사실은 이제 굉장히 늘 이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긴 한데 시장에서 기대한 것은 아무래도 좀 유화적인 분위기, 비둘기파적인 분위기가 나오면서 흔히 말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조금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 나오면서 약간은 뭐 그 증시의 탄력을 못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린 실적을 지금 컨센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시장 전문가들이 실적 굉장히 높게 잡았습니다. 이미 이게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으면서 주가가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너무 이제 우리가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한 것이 아니냐, 실적이 다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면서 어제 그제 좀 하락한 양상을 보였는데 이제는 또 뭐 엔비디아부터 이제 좀 좋은 전망이 나오니까 또 주가 양상이 약간은 바뀔 수도 있다. 이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엔비디아에 이어서 좀 AI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이제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이제 메타도 있잖아요. 그 메타의 이제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이달 말에 방한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대통령과의 만남도 조율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방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아까 페이스북 얘기는 안 했는데 이 페이스북 역시 AI 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그다음에 AI 칩과 연동된 다양한 뭐 비전 프로 같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애플이 쓰는 VR 기계라고 이야기해요. 눈에 쓰는 VR 기계가 최근에 안경처럼 쓰는 VR 기계가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하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흔히 말하는 VR 같은 기반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도와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이 하드웨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수행하려 그러면 결국 또 칩 같은 것들, 반도체라든지 이런 기술이 개발이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그 삼성 역시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관심도 굉장히 높고 이 AI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맞기 때문에 이런 AI 칩의 개발이라든지 공동 연구라든지 VR 기기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폭넓게 논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커뮤니케이션을 사용한 어떤 빅테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런 기기의 일환으로서 이제 VR 기계 눈을 쓰고 같이 쓰면서 이제 대면 어떻게 보면 통화를 한다든지 소셜라이즈, 흔히 말하는 사회관계를 맺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하드웨어 개발, 뭐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이런 관련한 AI 칩 개발까지 흔히 말해서 폭을 다양하게 해서 아마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과도 좀 만남을 조율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뭐 구체적인 일정이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약에 이제 성사가 된다면 10년 만의 만남이거든요. 과연 이 뭐 두 회사의 협업, AI 반도체 동맹 이렇게 좀 맺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서로 이제 사실은 최근에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은 이게 경쟁과 협력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도 사실은 협력 관계에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뭐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협업을 많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뭐 합종 연행이라고 보통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자기들이 이제 AI 기술이라는 것이 모으면 모을수록 좋아지는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라는 것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뭐 어떤 때는 협력 관계, 어떤 때는 경쟁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뭐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삼성하고 어떻게 보면은 메타, 페이스북 역시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삼성이 하드웨어를 개발할 수가 있고 특히나 이 페이스북 쪽은 그리고 아까 커뮤니케이션 하드웨어 쪽에서 사실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개발할 분야가 크다. 그리고 AI 칩 분야에 있어서도 삼성이 최근 갤럭시 S24에서는 AI폰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쪽 머신러닝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머신러닝이 최적화된 어떻게 딥러닝이 최적화된 이런 반도체 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야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아마 개발할 수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삼성이 뭐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부분, 흔히 말하는 메모리 반도체는 기억을 하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 연산하는 부분인데 이런 특히나 AI 칩들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중에서 굉장히 집적도가 높아가지고 높은 기술력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도 계속 이거 수주를 받아야 되는데 수주를 받는 데 있어서 뭐 페이스북과의 어떤 협력 관계, 메타와의 협력 관계는 아마 계속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음 주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정부가 이제 13번째 민생 토론회를 열어서 이 그린벨트를 좀 폭넓게 해제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획일적 기준을 20년 만에 재편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 좀 바뀌는 걸까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지역의 소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뭐 지역의 인구 감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 소멸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 소멸이 이제 어떻게 보자라고 하면은 그 서울 수도권 말고는 다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부산이라든지 뭐 포항이라든지 이런 흔히 말해서 예전에는 큰 도시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런 지역에서 역시 인구가 좀 줄어든 양상,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 그리고 나중에 향후 지역 경제에 대한 위기가 좀 위기감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얘기해서 작년에 대전만 해도 출생아 수를 보면 되는데 출생아 수 재작년이면 죄송합니다. 재작년 보면 한 7,00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충청남도 다 해도 뭐 한 7,000명. 그러니까 인구가 감소하고 지역 경제가 소멸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지역 쪽을 중심으로 수도권은 아니고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어떻게 보면은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개발을 제한하고 있던 이런 그린벨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제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원래 정부 주도 그러니까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해제를 해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지방정부 주도 사업, 지방정부가 산업단지를 개발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흔히 말하는 도시 뭐 재생이라 이런 것에
것에 나서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이제 해제를 해주면서 개발 도와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 위기감이 굉장합니다. 특히나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위기감, 그리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역 주도로 이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는 그런 큰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허가하고자 수도권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나머지 그린벨트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 정부가 어떻게 보면 주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개발을 허용해주겠다라는 큰 맥락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 그래도 미분양이 많은 곳들 또는 이제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대폭 해제한다고 해서 과연 경기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인구가 유입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대로 인구 전체가 줄고 있어가지고 과연 주는 인구들이 서울로 안 모이고 지방으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감을 가진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어디는 성공하고 어디는 실패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도로 개발이 안 된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클러스터 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지역이 협력을 해서 그다음에 경계의 벽을 뚫고 같이 협력해서 개발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지역 생존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클러스터 개발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 도시라고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정주 요건이 좋아지지 않으면 또 서울에서 올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작게 막으면서 투자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방에 살려고 그러면 서울보다 좋아야 사는 거고 서울보다 좋은 이유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린벨트 같은 것들이 이제 산단 개발이라든지 기업의 유치를 조금 막고 있다라는 견해들이 있어가지고 이쪽 기업들을 놓고 그다음에 여러 도시들이 협력을 해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 도시라든지 기업 중심의 도시들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정주 환경 역시 스마트화를 해서 요새 버스도 이제 흔히 말하는 수요 위주의 버스라고 해서 이제 요청한 버스가 이런 것도 개발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서울보다 나은 도시를 만들지 않으면 지역이 살지 못한다는 큰 견해가 있고 이런 발전 차원에서 지역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 행정 간활권을 조정할 때가 됐다며 서울 경기지역 행정구역 재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면 준연동형 비례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넘기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북도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무능, 무책임에 대한 반성이 전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윤 원내대표의 연설에는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은 하나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통 대통령처럼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쏟아내는 국민의힘 역시 불통 여당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야당의 제안에 늦기 전에 응답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5명을 채워 중앙선관위에서 받았던 경상보조금 6억 6천만 원을 일단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반납 문제에 대해 선관위에 관련 문의를 한 상태지만 답변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금액은 동결하고 최대한 빠르게 반환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지급받은 정당 보조금을 기부하거나 자진 반환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정치자금법은 정당 보조금을 인건비나 정책개발비 등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또 보조금 반환 사유는 정당 해산이나 등록 취소일 때로만 규정돼 있다며 보조금 지급 뒤 의석수 변동으로 자진 반환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개혁신당은 새로운 미래가 합당 철회를 선언하면서
개혁신당의 현역 의원 숫자가 4명이 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해 내란 음모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문건의 위헌성을 인정한 검찰이 정작 조 전 사령관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지난 2017년 2월 헌법재판소가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를 대비해 기무산의 전담팀을 꾸리고 계엄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하는 등 내란을 모의했다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내란 음모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수의 조직화된 집단이 폭동을 모의하고 폭동 실행을 위한 의사가 일치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돼야 하는데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위험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다만 조 전 사령관이 위헌적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게 한 건 직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을 시킨 거라며 직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5년 넘게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조 전 사령관은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적 책임이 있다면 피하지 않고 떳떳하게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년간 입국 안 하신 이유는 뭔가요? 그런 수사기관에서 제가 밝히겠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계엄 문건의 위험성을 인정해놓고 정작 내란 음모 혐의엔 면죄부를 줬다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건이 누구에 의해 왜 만들어졌는지 밝히지 않았다며 검찰이 존재 이유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번에 조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계엄 문건과 관련해 군 간부들에게 거짓 서명을 강요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는 불법이라고 말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사생활 영상 유포 혐의를 부인하던 축구선수 황희종 씨의 형수 A씨가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반성문에서 자신과 남편이 오로지 황 씨의 성공을 위해 뒷바라지에 전념했는데 그동안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 씨 측은 입장을 내고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언어치료센터 재활사가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어제 언어치료센터 재활사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일하던 경기 시흥에 있는 언어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장애 아동 10여 명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농촌에 사는 노인을 흉기로 위협해 30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대구에서 자전거를 타고 65km를 달려 경남 창녕까지 가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명준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간 시골 마을에서 가방을 맨 남성이 자전거 페달을 힘겹게 밟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 A씨입니다. 돈을 빼앗기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 시간만 무려 7시간. A씨는 대구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65km를 달려 경남 창녕까지 왔습니다. A씨는 집에 있던 70대 여성을 위협하며 1,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이 계시는데 사전에 CCTV라든지 이런 그 안전장치들을 미처 못 챙긴 게 조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뺏은 돈이 적자 A씨는 가까운 현금 인출기로 피해자를 데려가 현금을 뽑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빼앗은 돈은 현금 330만 원과 10만 원어치 상품권입니다. 피의자가 무직이고 생활고에 좀 힘들어가지고 자기 소유하고 있던 자전거로 이동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인 A씨는 과거에 마을 일대에서 여러 차례 일한 적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특수강도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출근길 서울에도 약하게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밤사이 서울에는 최고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려 쌓였는데요. 현재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시간당 1에서 2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나 눈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미끄러운 상황인데요. 운전자는 차간 거리를 넉넉하게 두고 서행 운전하시는 게 좋겠고요. 보행자도 보폭을 줄여서 천천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에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이고 대설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 중인데요. 내일까지 강원 산간에는 최고 30cm, 강원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간에도 최고 15cm의 폭설이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오늘까지 많게는 5에서 7cm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춥겠는데요. 현재 영하 1.1도를 보이고 있는 서울 기온 한낮에도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이번 눈비는 오늘 오전에 수도권과 강원도부터 점차 그치겠는데요. 다만 영동 지방은 내일까지, 남부 일부와 제주도는 휴일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량 고립이나 시설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